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단합을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8.15 경축 메시지에 담긴 의미를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과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경축사 전체적인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어디에 방점을 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역시 이제 임기 하반기를 맞이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성과,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지난 71년 동안 쌓아온 경제 성장,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네. 앞으로 화합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그 여러 가지 내부 분열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4대 개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창조 경제가 함께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대북 메시지, 대일 메시지도 약간 이제 분명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북한의 주민 또는 그 여러 가지 북한의 당 간부까지 포함해가지고 통일의 후에는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남북 간 그 정부 간 관계라는 것이 어려운 상태고 대북 제재가 지금 흐름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완곡하게 돌려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마무리로서는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인으로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하나가 돼서 나아가자, 그런 이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네. 차 의원님 총평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전반적인 키워드는 자긍심, 예. 그다음에 국민 단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왔던 여러 가지 성공 신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는 분명한 도전 요인이 있다는 것도 제시를 해주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 요인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국론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이제 통일,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이다. 이 통일 비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결코 오늘 그 이 메시지가 기분 좋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최근 동북아 정세 관련해 국민 단합을 호소했고요. 강경한 대북 정책기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작년과 조금 비교했을 때 올해만에 그래도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그 사드 배치를 둘러싼 예.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임기 하반기에 있어가지고 국론이 분열된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그 상호 간의 어떤 대립과 갈등만으로서는 더 이상 그런 그 진전할 수 없다. 또 본인이 이제 말씀하신 4대 개혁도 안수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단합을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대일 메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사실은 하반부에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로 나와가지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맨 앞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말하자면 일본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은 아픈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맨 앞에 그런 그 배치한 거라든지 또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의 그런 그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강한 톤의 대일 메시지를 발신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일 메시지와 관련해서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차 의원님께서 네. 북한의 심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조선중앙TV에서도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좀 이게 도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일단 반응은 격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도 이제 광복절 경축사를 한번 보면은요, 작년도 상황이 굉장히 엄중했거든요. 목함질의 도발이 있었고, 그 목함질의 도발 이후에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작년 경축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일탈행위는 지적을 했지만, 예. 그 이후에 북한의 이제 변화에 따른 북한이 호응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전들을 같이 제시를 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DMZ 세계 생태공원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재해 재난 또는 이제 보건분야 협력, 체육 문화 분야 교류, 그다음에 이산가족 항복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시가 되는데, 올해는 사실은 대부분이 이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는 한 그 국제 공조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네. 얘기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드를 비롯해서 하고 있는 대북 군사 대비 태세는 앞으로도 유지돼 나가야 되고, 오히려 북한의 태도에 따라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암시를 줬어요. 네.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격분할 수 있는 부분이 북한의 간부들과 주민들한테 이제 예. 통일,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줬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역량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이런 그 통일의 시대라는 건 이건 북한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김정은의 공포 정치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리고 결국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럼 우리 내부에서 그럼 들고 일어나라는 얘기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에 조선중앙통신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자 노동신문의 여기 반응이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또 북한도 강대강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북한도 그 이 도발, 대남 도발이나 대남 전략에 있어서 그대로 뭐 이 즉자적으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도발의 빌미가 되리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은요. 충분히 이제 북한도 자기들이 하는 이제 수사, 언어적인 수사, 레토릭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적인 도발 자체를 가늠하고 있을 거예요, 득실을. 예. 사드 배치 두고서는 참 대내적인 갈등이 아직도 여전한 상황인데 네.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위권적인 조치라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사드 관련한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하셨는지요? 상당히 이제 그건 굉장히 강경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자위권의 것이고 만약에 야당이 이 사드에서 굉장히 지금 비판하고 여러 가지 국내 여론도 상당히 분열된 상태가 아닙니까? 네. 특히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들도 과연 이런 그 식냉정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냐, 한국 외교에 이거 이제 득책이 되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그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럼 대안을 내놔봐라. 네.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가지고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고 또는 이제 그런 그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과 여러 가지 사전에 의견 또는 토론회, 뭐 공청회 이런 것들을 예. 계속 거치면서 이렇게 어떤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야당이라든지 또는 성주를 비롯해가지고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한미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남중국해 도서 분쟁에 대해서는 절대 밀리지 않겠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센카쿠 지금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지금 자위대가 3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네. 센카쿠 주변에다 배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강경하게 중국을 지금 대응하고 있고 그런 점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는 이제 사드 배치를 통해 가지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남북 관계라든지 또는 동북아 국제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이제 어떤 누구도 이제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께서는 과감하게 사드 배치를 선택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적절한 대안과 논리를 제시하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일종의 어떤 뭐랄까 공개적인 어떤 그런 성명서라고 할까요? 어떤 네. 질문장을 던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경축사 나오기 전에 사드 관련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딱히 그 중국에 대해서는 별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입장만 좀 확고했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 슬기롭게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이 사드와 관련해서 한중 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분명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걸 당국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난타전을 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사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도 할 말은 해야 되거든요. 네.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요. 몇 군데 이게 있어요. 아까 대표적인 게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예. 결국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국내적 메시지도 있지만은요. 다분히 대중국 메시지예요. 중국이 얘기하는 게 사드는 한반도 방어용이 아니라 자기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네. 거거든요. 아니다. 당위성을 우리는 강조한 우리 건가요? 국민을 예.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거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제 이 강대국의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결과적으로는 그 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 주변국들이 확대 해석해서 그 경쟁 속에 주변국 간 경쟁 속에 한국을 연루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걸 사실 꼬집은 거거든요. 네.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은근한 대중국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대주변국 관계에 있어서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나가겠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결국 우리 주권이라든가 우리 자체의 억제 방위 태세와 관련된 사항들은 양보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뭐 이 정도면 사실 할 말은 다 했다라고 봐야죠. 상대방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예, 그 앞서 양 교수님 살짝 짚어주셨는데 그 대일관계 메시지 관련해서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미래 부분에 좀 방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전반적인 총평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작년과 비교한다면 작년에 이제 위안부가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3.1절하고 그다음에 광복절 이 기념사 그리고 경축사에서는 반드시 이제 위안부 문제, 역사 문제가 굉장히 톤이 강하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명제인데 사실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아베다마가 있었고 아베다마 이후에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일본이 나름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성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 인정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작년 말에 12월 28일 날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사과하고 그리고 10억 엔을 내놓겠다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 하해 치유 재단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10억 엔을 용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이건 배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병원비라든지 의료비 등에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 현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소녀상 문제가 같이 연계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거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한국 정부는 이것은 이제 보상금 또는 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재단 만들고 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지금 국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일 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그런 가타부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큰 그런 그 아주 테두리에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정도의 큰 틀에서 이제 언론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차 의원님,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지금 과거사 문제 해결을 좀 속도가 붙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결국은 그 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그 이 반성이라든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건 이 문제 자체를 사실은 양측의 내정용으로 활용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한일 관계라는 것도 그 이 과거 역사 문제 이외의 경제나 안보 문제로 볼 때는 상당한 이제 협력 영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협력의 비전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위안부 피해자들 당사자분들이랑 또 뭐 야당 또 시민단체들은 합의 자체는 물론이고요. 지금 아예 재단 설립도 좀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갈등의 고리도 좀 많이 깊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결국은 그 입장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 나온 얘기가 국론 통합이에요. 국론 통합이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발목이 묶여 있기보다는 과거 우리가 했던 과거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결국은 이 보는 위안부 문제도 보는 시각하고 접근 자세에 따라서 판이한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재 한일 간의 이 협력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때는 조금 더 이 의견들을 이거냐 저거냐의 선택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수렴해 나갈 수 있는 자세는 필요하죠. 광복절 맞아서 오늘 여야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이제 일본 정부 항의에도 불구하고 독도 방문했거든요. 독도 방문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이제 올해 7월달에 이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께서도 방문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국회의원들 다시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8월달에 독도 방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인들의 독도 방문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자주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일본의 항의에 대해서 개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자국 영토이기 때문에 가면 됩니다. 단지 이제 그 일본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
일본의 의무성도 이것을 쟁점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도 있고 지금 독도 문제도 있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국내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예. 이건 지금 해결되는 상황이라는 보기보다는 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또다시 이제 독도가 쟁점화되면서 한일 간의 어떤 그 협력 양상 못지않게 갈등 요소가 하나씩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독도가 한일 간의 중요한 쟁점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그런 전환기가 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지난번 방위백서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대 방문에서도 그렇고 한일 간의 상당히 이제 쟁점화로 수면 밑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위안부 합의 문제로 조금씩 이제 개선되는 듯했던 분위기가 그럼 이제 앞으로 조금 이번 의원들 독도 방문으로 완전 좀 파장이 좀 커질 것으로 보신다는 얘기시죠? 아니, 독도 방문 자체는 이제 말하자면 일본 측도 그러니까 한국이 독도가 고유 영토라는 것은 그것은 일본 측도 한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기존부터 알고 있기 예. 때문에 각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반대 성명 항의를 할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한일을 어떤 쟁점화시켜 가지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한일 간의 돌발 변수로서 말하자면 악재가 될 가능성도 약간씩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네. 차 의원님, 그 나경원 의원이 독도에 네.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네. 좀 조용한 외교 기조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다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 어떤 쪽의 의견이 더 실리시는지요? 네, 개인적으로는 너무 조용할 필요도 없지만요. 이건 너무 시끄럽게 만들 필요도 중간인가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 사실 2012년에 지금 독도 방문 자체만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 자체가 한일 관계에 굉장히 안 좋은, 사실은 근데 독도 방문 자체보다는요, 그 이후에 나왔던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던 건 일왕에 대한 사과 발언 때문이었어요. 결국 일본도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기 위해서 외교 청사라든가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사실을 명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뭐 어차피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걸 방문하는 것 자체를 일부러 일본을 생각해서 꺼릴 필요는 없어요. 예. 이거 자체가 일종의 그 난타전이 되는 걸 오히려 방지하는 적절한 카타르시스 제공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다만 여기 목매달려서 과거에 이제 한일 관계들을 보면 그거거든요. 역사 문제가 안 풀리거나 아니면 독도 문제가 부각이 되면 나머지 협력이나 교류 자체도 완전히 중단이 돼버리는 적이 많았어요. 이런 싸움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우리 이슈가 있고 양보 못할 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지나치게 몰입이 되게 되면 더 큰 걸 놓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 앞서 얘기한 거랑 좀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중국 관영 언론사에서 굉장히 좀 자극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드 배치 관련해서. 맞습니다. 이거 좀 지나치게 가다 보면 경제적 보복 조치와 진짜 이게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 사드 배치가 중국의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미사일 기지 또는 베이징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성주에서 중국까지 530km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km를 만약에 사드 레이더가 커버를 한다면 중국 내에서 주요 부분이 상당히 이제 한반도와 관련된 군사기지가 레이더망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도저히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복이.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2012년도에 그때도 12년이었는데 중일 간의 여러 가지 그런 그 말하자면 센카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예. 선박 그 선장이 구속한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제일 먼저 보복 조치한 게 그 히토류 수출을 금지한 겁니다. 네. 근데 히토류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말하자면 반도체라든지 반드시 전자 제품에 들어가야 될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걸 그 수출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네. 일본 측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일단 선장을 풀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발 물러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의 과정을 보게 되면 히토류에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전자 제품이라든지 또는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건 이제 기술 개발로 커버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 보복은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네. 역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건 약간 이게 뭐랄까 결국
마련입니다. 예. 결국 이제 극복하기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단기적인 보복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 측도 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네. 대응을 할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당시 그때 중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요. 일본 문화 콘텐츠 제재 등 여러 가지 보복 조치 있을 때 일본이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정부 공식 성명으로 이제 항의를 표시하는 건데요. 네. 사실 우리하고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일본 간의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일본 쪽에서 대중 수출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기본적으로 내수 중심 사회거든요. 근데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대일 압박을 해도 네. 경제적으로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래도 한중 간의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제 무역 특히 이제 대중 수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 그 점은 역시 전제해둬야 됩니다. 그게 이제 네. 한국과 일본 간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정부가 사드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이제 실질적인 보복 조치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연관해서 지금 그 대북 제재 공조에 좀 균열 깨질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와요. 네, 그 대북 제재 공조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입니다. 그 지원 첫 규모를 번째- 확대하고 있는 것은 좀 어떻게 볼 수 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라든가 아니면 네. 이제 노동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제 비난 결의안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분명히 이제 좀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 건 네.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보복이라는 따옴표 보복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보복은 자기한테 어떤 가시적인 피해가 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스스로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자기들을 대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중국 스스로에 대해서 대국다운 자세가 뭔지를 돌아볼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우리도 이게 아마 좀 제가 볼 때 직접적인 것보다 미묘하게 올 겁니다. 네. 이 비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류 스타들 활동 제한 아니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유커에 대한 비자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려는 하지만 이거를 언론들이 너무 떠들썩하게 다뤄주면 오히려 중국이 바라는 바가 된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예. 지금 제재의 문제는요. 결국은 중국도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국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보복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대국인데 자기 얘기 안 들어줬다는 명분에 대한 자존심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북 제재도 유엔 결의안 2270호에 의한 겁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할 거라고 얘기를 수차례 걸쳐 했습니다. 이거 자체를 깨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추가적으로 양자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5, 6월 달에 중국의 행태로 볼 때는 당시의 행태로 볼 때는 설사 사드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요. 사드 배치가 발표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중국이 이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중국도 북한하고 한국이라는 카드 둘은 모두 놓고 저울질을 하는 거고요. 이게 사드 때문에 더 악화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관련해서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북한의 또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의주시해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두현 위원님과 양기호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